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립교통재활병원 안유석 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유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기쁩니다. 아, 유명한 채널이라니요.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유명합니다.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교수님, 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네. 그래서 간략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재활병원 하면은 국립 들어가는 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립재활원이 가장 유명한데요. 저희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 300병상 정도 되는 나름 규모가 있는 큰 병원이고요. 네. 지금은 물론 저희가 300병상을 다 운영을 하진 않고 있는데, 예, 그렇고 저희는 그 자동차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가 설립을 한 병원이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 5년 동안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이 201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전국에서 교통사고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도 보러 오시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도 받으러 오시고 입원 치료도 받으러 오시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럼 병원의 이름에 교통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들어간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을 하기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관련된 뭐 재활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특화된 그런 병원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일반 뭐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재활병원에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펠로우라는 과정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당시에 저희 펠로우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국립교통재활병원,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 이제 파견 진료를 갔었는데 그때 보고 이런 병원이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재활 전문 병원인데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뭐 발생한 뭐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뭐 외상성 뇌손상,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뭐 마비부터 해서 그걸로 인한 기분 장애 이런 다양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너무 흔하다라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좀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됐고, 그래서 네.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올해 이제 3월에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이제 정신과를 개설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좀 운이 좋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오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환자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 환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쌓으시게 된 진료 철학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네, 뭐, 저는 이제 수련 과정까지 포함하면 정신과 의사가 된 지 한 10년? 조금 안 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로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뭐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갖고자 하는 자세는 일단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나 문턱 같은 거를 많이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되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가벼운 우울감이나 불안, 뭐 스트레스는 뭐 저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고 뭐 기자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혼자서 참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정신적인 문제라 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좀 겪을 수밖에 없는 아까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랑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요.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완벽한 가족이나 뭐 완벽한 환경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에서 경험을 여러 가지 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런 성격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감히 조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가만히 좀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게 제 네. 목표입니다. 목표가 소박하면서도 네, 또 네. 의미가 있는 네, 그런 네.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가 선생님들 만나면서 매번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들 근데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은 항상 네, 네.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에 대해서 네, 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듣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도 못 참고 환자분한테 충분한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그런 진료실에서도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선을 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제 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넘지 않으려면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료 끝난 다음에 연구실에서 혼자 이제 가까운 정신과 동료랑 전화로 폭풍 수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엔 코로나 시대라 어렵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과 술을 한잔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푸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직장인분들의 이제 저희 정신과에서 요새 젊은 직장인분들도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과 의사인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항상 긴장하고 있고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가 이제 그대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긴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런 긴장 상태 유지가 되니까 네. 그래서 긴장을 잘 푸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예전에 요새 캠핑 많이 하면서 불멍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불 보면서 이제 멍 때리는. 그게 예전에 사냥하던 시절에 남성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네. 모닥불을 보면서 실제로 긴장을 많이 맞추는 진짜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디 작가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받은 긴장감을 푸는 게 우리 스트레스를 푸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외부에서 받은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좀 멍하게 있는 시간도 좀 일부러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멍 때리는 시간.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멍 때리고 계셨다면 멍 때리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네.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는 행위니까 네. 충분히 멍 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오늘 주제가 재활병원에서의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주제에 걸맞게 재활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일단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항상 있는 경우가 또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재활원에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거긴 몇 명 계시나요? 거기도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사실 아는 선생님이시긴 해서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는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와 관련된 거는 일단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도 당연히 또 잘 보시기도 하고 또 신경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재활병원에서 그러면 흔하지가 않은데 무슨 역할을 할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재활 전문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가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나 이제 뇌졸중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척추 손상 같은 것들로 이제 장애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꾸준하게 재활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분들인데 재활 치료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 선수분들도 재활 기간이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몇 달 동안 1년 이상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고 또 재활 치료라는 게 성과가 금방금방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일단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률 자체도 높고 그다음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높게 그쵸. 나타나는 중요한 건강 문제인데요. 뇌졸중 후에 한 통계를 보면은 한 60% 정도에서는 직업 능력이 감소한다, 직업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한 50% 이상에서는 사회활동이 굉장히 위축돼서
집에서만 지내신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고 되어 있고 네.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에서는 집이 아니라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과적인 문제도 동반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뇌졸중을 예로 들자면 뇌졸중 후에 이제 우울증, 저희가 포스트 스트로크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 요 질환은 뭐 국내외 연구자마다 통계가 다르지만 적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예, 굉장히 많은 수에서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도 그렇고 외상성 뇌손상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활병원에서는 주로 그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신과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또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기자님 방금 질문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마비가 된 환자분들이라든가 연화장애, 그러니까 삼키임이 잘 안 되는 네. 분들, 그리고 성대 자체가 이제 마비가 돼서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이렇게 뭐 기자님처럼 제가 진료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증상을 평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든 정말 감각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그래도 많이 이제 힘에 부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네. 말을 잘 못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상대를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교수님 혹시 이제 재활병원이긴 한데 재활 뭐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렇게 재활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방문이 가능한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또 저희 병원에는 특히 교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오셔서 이제 여기는 교통사고 환자분들만 진료하는 그러니까요. 곳인 줄 알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가 외래가 열려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자님 채널에도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저희 일반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외래 진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또 많은 환자분들이 오고 계시고 실제로 저에게도 서울에서도 방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재활의학과 입원하고 있는 그 환자분들에 대한 자문 진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네. 외래에서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공황장애, 사고 이후에 교통사고 이후에 또는 교통사고랑 상관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 치매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꼭 당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네네. 말씀이신 것 네. 같고.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어쨌든 이제 교통재활병원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하실 텐데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사실 거의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사고 이후에 변화된 어떤 신체나 마음, 정신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남아서 네. 팔다리, 사지에 관련돼서 이제 제대로 이전과 그러니까 병 전과 처럼 이제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는 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볍게는 공황장애 증상부터 심하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 가지 3대 증상이 계속해서 그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제 재경험 증상,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과각성 증상, 그리고 그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모조리 이제 피하게 되는 회피 증상, 이 3대 증상을 모두 경험을 하시는 사례들도 되게 자주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적으로 물론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담당하는 치료 그 과정은 아닌데요. 운전재활이라고 해서 네. 재활의학과 이제 교수님들께서 자동차 사고 이후에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말 그대로 이제 운전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치료 장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미리 좀 해보는 거죠.
거죠. 근데 운전 재활을 하는 이유가 이제 사고 후에 운전이 두려워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까지도 치료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 아주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런 치료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팔을 못 쓸 때 예전처럼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거를 잘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뭐 기어를 잘 못 바꾸게 된다든지 이런 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차량 내부 환경을 좀 조절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운전 관련된 그런 재활 치료들을 미리 연습해보고 나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게 이제 운전 재활입니다. 그럼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교통사고 후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후에 그로 인해서 뭐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거나 좀 차를 잘 타지 못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네, 이거는 사실 네. 제가 기자님 질문 받고 갑자기 떠올라서 일종의 TMI처럼 네.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한 20대 초반에 이제 운전면허 딴 다음에 한 10년 네. 이상 뭐 무사고로 아무 일 없이 다녔고 뭐 나름 운전에도 뭐 자신 있고 드라이브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큰 사고를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가던 중에 네. 대형 화물차가 제 추돌을 제 운전석 방향으로 추돌을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한데 네. 정말 무슨 약간 폭탄 떨어지는 그런 느낌처럼 네. 굉장히 큰 소음이 나면서 굉음이 나면서 차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 고속도로 연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벽에 추돌을 하면서 이제 멈춰선 그런 사고를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그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저 네. 사고 난 사람 살아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머. 큰 사고였는데 네. 다행히 뭐 저는 뭐 아무런 큰 문제는 없었고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근데 그때 이후로 네. 제가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종의 후유증처럼, 그러니까 신체적인 후유증은 다행히 안 남았지만 네.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은 셈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운전도 되게 좀 일부러 좀 안 하려고 했고 네. 차선 변경도 되게 어려웠고 네. 차를 타면 좀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해오게 되었는데 네. 제 예에서 좀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이제 그런 아무리 뭐 건강하게 지내던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큰 사고를 경험을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또 작은 교통사고여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내릴 때도 교과서상으로는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사고를 경험해야지 이제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내린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고가 나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작은 사고여도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교통사고를 경험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뒤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대 증상뿐만 아니라 뭐 불면, 두통, 뭐 설명되지 않는 근육통, 예, 이런 것들 그렇게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네. 이거는 가까운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제 원래 다음 질문이 교통사고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